네,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재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도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저희가 앞서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주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구하기에 나섰다고 해요. 지금 인텔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인텔 지금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구조조 정도 단행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2분기 순손실이 1년 전보다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3분기의 순이익도 월가 전망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하이오주에 사실은 인텔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 정부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액의 지금 인텔 지분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예, 이것은 사실 그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이 첨단 AI 산업에서의 공급망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6년부터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그 반도체 설계 기업인 그래프코어도 2024년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설계에 대한 능력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에는 오라클하고 오픈 AI하고 같이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공동 사업까지 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랑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이 있죠.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능력에 대한 파트너로 인텔을 이제 지목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서 앞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뭔가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일본 정부와 미국 간의 그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지금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역량, 파운드리 사업, 대체 그 생산 사업 한다 그랬었는데 이거 잘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이 이렇게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같이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뛰어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퍼즐이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갖다가 삼성전자와 TSMC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래의 그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이 제조 역시 미국 기업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인텔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 주가가 거의 7% 정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런 투자가 있어도 성공적인 결론을 보기는 쉽진 않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인텔의 10% 가까운 지분을 갖다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원래는 칩스법에 의해서 지급한 보조금을 갖다가 지분으로 전환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말로는 지금 상무장관의 말로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당연히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주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 역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텔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결정이 삼성전자하고 TSMC에는 굉장히 악재로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점유율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7.6%, 삼성전자가 7.7%로 이게 점유율이 제일 높은, 물론 차이는 크지만 두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부분을 갖다가 인텔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과 인텔의 지분을 이용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반도체 기업들이 인텔과 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네. 강매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TSMC와 삼성전자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러한 그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지분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예, 칩스법의 혜택을 받는 다른 기업에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 TSMC 다 해당되는 사안이다 네. 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일부 미국에 넘어갈 수 있고 미국 정부가 경영에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들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외적으로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계를 지금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배경은 이해를 되는데 어쨌든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 노란봉투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노란봉투법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노란봉투법은 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인데요. 예. 크게 쟁점은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청이 하청에다가 이제 하청을 줬는데 하청 기업에다 그 예. 노동조합이 하청의 노동조합이 원청에다가 와서 직접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합법화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가 지지 않도록 했고요.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이 아니면 책임을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의 정당성 범위가 또 확대된다라는 점이 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근로조건 및 노동조건 전반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상 판단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점이 지금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계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관화합니다. 지금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노조 쪽에서의 주장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청 업체에서 노조가 원청에 바로 쟁의행위라고 원청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준 점, 그다음에 기업의 손해배상도 제한한 점, 그다음에 파업의 정당성 범위가 확대된 거. 이거 노조의 요구가 다 받아들였는데 반대로 기업이 뭔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청 업체 같은 경우는 본 회사의 노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 업체의 노조들까지 상대를 해서 교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1년 내내 계속 여러 노조들과 교섭을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 좀 보니까요. 일단은 실질적인 지배력, 이걸 통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이것도 뚜렷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모호한 점들이 많아서 진보학계 쪽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이것은 파급력이 있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예. 여당에서는 지금 속도전을 벌여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시급한 사안이라 통과를 시키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이런 게 이제 통과가 되면 여기서 일단은 뭐 노조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뭐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소위 말하는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추진할 때는 모호한 점이 없도록 충분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호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커서요. 저도 예.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으로 이제 기업이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국내에서 상당히 이미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이미 타격을 받았죠. 예.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은 연방 법인세가 21%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최고세율 24%인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법인세 세율을 다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법인세율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예. 관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진짜 본인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과의 교섭뿐만 아니라 하청 업체들과의 노동조합과도 계속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업의 경영에 전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돼서 기업들이 이럴 바에는 경영 환경이 더 좋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아예 관세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조 관련된 제한도 우리나라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또 낮아지고요. 아예 미국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다 이탈해 갈 중장기적으로 이탈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의는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데요. 속도전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규제 개혁 같은 걸로 어떤 기업 활동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어떤 규제 개혁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네. 세부적인 내용이 보면 필요하겠네요. 노동조합 관련해 가지고는 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잠재 성장률 3%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중에 하나가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의 자본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3%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상,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의 경영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안정적인 불확실성이 적은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서 잠재 성장률 3% 공약과는 배치되는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 혁신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는 것도 나중에 어떤 안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굉장히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금 한전하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 추정 내용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차세대 원전 수출할 때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된다. 웨스팅하우스로부터라는 내용하고 수출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구매 계획을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다는 거. 그다음에 수출 원전 한 기당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과 함께 이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이나 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한 이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양쪽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일단은 너무 과도한 굴욕적인 합의다 이런 목소리가 하나 나오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양쪽에서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은 일단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측에서 불리한 협상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협상을 타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가 협상력이 약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코 정부 역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나왔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 우리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계약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악은 아니지만 뭐 차악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뭐 추가로 뭐 취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온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